의식을 잃은 척 누워있는데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숲속여울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12월 초였습니다. 올해 첫눈이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펜션 근처 계곡에 나무 다리를 새로 놓고 손님들이 산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말이죠. 눈을 떴을 때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 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보이는 우두무늬가 낯익긴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쑤시고 어딘가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펜션 마스터룸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병원 냄새가 나다니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어째서 여기 누워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려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아내 한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라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라는 이제 정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라와 함께 있던 남자는 최진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제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안심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신들 손에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펜션과 토지 소유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펜션 매니저 윤서영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얘기였어요. 서영 씨는 저희 펜션에서 3년째 일하던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서영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제가 계곡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내 미라가 낯선 남자 최진혁과 함께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심지어 제 펜션까지 가로채려 한다는 것.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6년째였는데 미라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두 사람은 또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 모든 게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간병인인 것 같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간병인은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미라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 미라와 최진혁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어요. 간병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금 얘기도 했어요. 제가 죽으면 5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펜션과 토지까지 합치면 1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말이죠. 제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6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말이에요. 두 사람은 또 이태민 씨 얘기도 했습니다. 태민이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펜션 총무였는데 두 사람은 태민이를 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와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족처럼 여겨온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서영 씨 사건을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봐서 모든 직원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의 횡령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최진혁이 펜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서영 씨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서영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서영 씨가 미라와 최진혁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서영 씨가 저한테 말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한 거였죠.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동네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배신만이 아니라 제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6년 동안 속였다는 것도 그렇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일단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사고 당일 밤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펜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손님이 예약한 분들 때문에 방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늦어서 그만 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미라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계곡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혼자 가보기 무섭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이 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곡으로 향했어요. 미라가 무서워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서 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미라가 그 시간에 혼자 계곡 근처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도 그렇고요. 혹시 처음부터 저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펜션 방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해보니 그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 미라와 최진혁이 다시 방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최진혁이 어제 펜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봤다며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 스케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명 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뜻이었죠. 첫 번째 타겟은 이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는데 저와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해고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족처럼 여겨온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영 씨 사건으로 다른 직원들도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봐서 함부로 말 못할 거라고 말이죠.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영 씨의 횡령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혁이 펜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서영 씨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거였습니다. 동네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2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서영 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횡령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영 씨가 미라와 최진혁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서영 씨가 저한테 그 사실을 말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한 거였죠. 두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서영 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해고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서영 씨가 정말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서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때 최진혁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펜션 부지가 관광지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땅값이 지금의 5배는 오를 거라고 했어요. 현재 15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부지가 7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라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기뻐했어요. 애초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또 정부 지원금 얘기도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참여하는 펜션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준다고 했어요.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보험금 5억, 부지 가치 70억, 지원금 3억을 합치면 거의 80억 원 가까운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 목숨값이 80억 원이라는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또 최진혁의 부동산 개발회사 얘기도 했습니다. 최진혁이 부동산 개발회사 이사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제 펜션을 노렸던 겁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미라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년 전쯤이었다고 하더군요. 최진혁이 미라에게 펜션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서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재회였는데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한 거였죠. 그리고 최진혁이 관광지 개발 정보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단순히 불륜 관계였다고 했어요. 펜션 생활이 답답해서 일탈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진혁이 관광지 개발 얘기를 하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고 펜션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서영 씨를 해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서영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제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펜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부터 회계사무소 매수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들을 방해하면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라는 메시지 말이죠.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진혁이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을 꿰어서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미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경험이 많아서 더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더 기다린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모든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미라는 그동안 슬픈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펜션을 물려받겠다는 거였죠. 정말 연기파였습니다. 최진혁은 그동안 미라를 도와서 펜션 운영을 배워두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인수받았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펜션 운영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펜션은 그냥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사고 당일 밤의 기억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계곡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평소에 미라는 밤에 펜션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했는데 그날은 왜 혼자 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수상했어요. 계곡 다리는 제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튼튼한 다리였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날 밤을 떠올려 보니 더 수상한 점들이 기억났어요. 미라가 저를 부를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계곡으로 가는 길에 미라가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곡 다리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도 조금씩 떠올랐어요. 미라는 다리 건너편에 서 있었고 저는 다리 가운데쯤에서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기억나는데 놀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예상하고 있던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떨어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최진혁이었을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어요. 미라와 최진혁이 다리를 미리 손상시켜 놓고 저를 유인한 거였죠.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서영 씨가 펜션 회계에 문제가 있다며 걱정하던 것도 그렇고, 태민이가 최근에 미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진혁이 큰일 났다며 급하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 사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만수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저를 구해줬다고 하고 다니고 있다더군요. 박만수라는 분이 저를 구해줬다고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을 윤서영 씨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라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다며 서영 씨가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박만수라는 분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저를 구해줬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분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뭔가 수상하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최진혁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물어봤어요. 미라는 자기가 계곡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저를 구해줬다고, 물에서 끌어올려줬다고 한다더군요. 물에서 끌어올려줬다고요? 그럼 제가 계곡 물에 빠져 있었다는 뜻인가요? 최진혁이 그럼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됐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네요. 미라는 분명히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하필 그때 산악구조대원이 지나갔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고 나서 계곡 물에 빠져 있을 때 박만수라는 분이 저를 구해준 거네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분이 뭔가 이상한 걸 봤을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만약 정말 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서영 씨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무서웠어요. 서영 씨까지 해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영 씨가 그분한테 뭘 들었을지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제 사고 얘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까지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현장에 있었다고요? 미라와 최진혁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만수라는 분이 저를 구해줬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서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의논했어요. 서영 씨가 그분을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며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인하냐는 질문에 미라는 서영 씨한테 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될 거라고 답했어요. 서영 씨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당연히 올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서영 씨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언제 만날지도 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만수 씨도 함께 오게 해야 한다며 서영 씨가 데려오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영 씨가 그분이 저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데려올 거라는 계산이었죠. 두 사람의 계획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서영 씨와 박만수 씨 모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분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고 전날 아침이었는데 서영 씨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었거든요. 어젯밤에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면서 제가 계곡에서 사고를 당하는 꿈이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영 씨는 그 꿈이 너무 생생했다며 정말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특히 계곡 다리를 조심하라고 꿈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였다고 강조했었거든요. 서영 씨가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곡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영 씨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감이 뛰어났던 걸까요? 어쨌든 서영 씨는 제 안전을 걱정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라와 최진혁이 서영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펜션 돈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했었죠. 그런 서영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라와 최진혁이겠죠. 서영 씨가 방해가 되니까 제거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환자분을 찾아온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미라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이 환자분을 찾아왔다는 거였죠. 박만수라는 분인데 이 환자분을 구해줬다고 하더라는 설명이었어요. 계곡 추락사고 현장에서 구해줬다고 해서 환자분 안부가 궁금해서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박만수 씨가 저를 걱정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간병인은 그분이 아래층 로비에 계시다며 올라오시게 해드릴지 물어봤어요. 미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거절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의식이 없어서 만나봐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죠. 역시 박만수 씨를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간병인이 나간 후 미라와 최진혁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찾아왔다며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했습니다.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영 씨와 박만수 씨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죽은 척할 수 없었어요. 직접 나서서 두 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간병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혹시 깨어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다고,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간병인은 정말 깨어 계셨다며 며칠 전부터 의식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그럼 부인분 대화도 들으셨겠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간병인은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지 물어보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실 자신도 부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환자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박만수 씨가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펜션을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해 주었어요. 일단 옷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간병인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때가 가장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간병인은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쯤 간병인이 다시 왔습니다. 준비됐다며 옷을 가져왔어요. 저는 간병인이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지 물어보니 직원 통로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보안이 느슨하다며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펜션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박만수 씨를 찾아야 했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영 씨를 먼저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의 대화에서 서영 씨가 박만수 씨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서영 씨를 찾으면 박만수 씨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영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고당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태민에게 연락해보는 거였습니다. 태민이라면 서영 씨 소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서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잠들어 있었을 텐데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이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서영 씨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민이는 서영 씨가 해고당한 후에 한 번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요. 정말 억울하다며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시내 한 카페에서 어떤 분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다쳐서 서영 씨가 돌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가 어디인지 물어보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바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조급했어요. 미라와 최진혁이 오늘 저녁에 서영 씨와 박만수 씨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안을 둘러봤는데 서영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런 분은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쯤에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서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남자분과 함께였는데 아마 박만수 씨인 것 같았어요. 서영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이라며 어떻게 여기에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서영 씨와 박만수 씨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서영 씨는 정말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박만수 씨는 제가 정말 그 사고 현장에서 구해준 분이라며 반가워했어요. 그분은 사고 현장에서 뭘 봤는지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날 밤 산악구조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사고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현장에 가보니 계곡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고 저는 물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급히 물에서 끌어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어떤 남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급히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남녀가 누구였는지는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뭔가 수상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남녀가 미라와 최진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만수 씨의 증언으로 두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서영 씨는 정말 화가 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고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사과했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라와 최진혁이 두 분을 만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려줬어요. 절대 그 약속에 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영 씨와 박만수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미라와 최진혁에게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태민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태민이는 정말 놀라면서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미라와 최진혁이 서영 씨와 박만수 씨를 만나려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먼저 그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였죠.
그러면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펜션에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거든요. 만약 미라가 펜션에 가서 제가 없다는 걸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해달라고 말이죠. 간병인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미라와 최진혁이 정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창고였어요. 정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장소였죠. 우리는 미리 도착해서 숨어서 대기했습니다. 녹음기도 준비해두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미라와 최진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서영 씨와 박만수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두 분은 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미라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며 최진혁에게 물어봤어요. 최진혁도 이상하다며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진혁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없애버린다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서영 씨와 박만수 씨를 해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미라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최진혁이 그날 밤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도윤이를 불러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산악구조대원이 나타나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계곡 물에서 그대로 죽게 놔둘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만수 씨가 저를 구해줘서 살아남게 됐다는 거였죠. 정말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던 겁니다. 미라는 그때 정말 당황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의식을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들어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최진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미라와 자신의 관계는 이미 1년 반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불륜 관계였는데 점점 제 재산을 노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의 펜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미라는 처음엔 단순히 이혼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고로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서영 씨를 해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서영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제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펜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부터 회계사무소 매수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들을 방해하면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라는 메시지 말이죠.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도 서영 씨와 박만수 씨가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은 저를 보고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며 당황해했죠. 저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까지 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오해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거든요. 최진혁은 어떻게 펜션을 빠져나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라고 말이죠. 그 순간 태민이와 서영 씨, 박만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미리 약속한 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태민이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거라고 말이죠. 미라와 최진혁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살인미수와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말이죠. 저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체포된 후 저는 펜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제 목숨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간병인은 제가 돌아왔을 때 정말 다행이라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뻐하더군요. 앞으로 며칠 더 요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심하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경찰 조사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녹음한 내용과 박만수 씨의 증언, 그리고 각종 증거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됐어요. 미라와 최진혁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펜션 회계 장부 조작 부분은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해서 완전히 밝혀냈어요. 서영 씨의 결백함도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영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영 씨는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박만수 씨에게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날 밤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박만수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태민이도 정말 고마웠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줬거든요. 태민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펜션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펜션을 정상화해야 했어요. 미라와 최진혁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했거든요. 해고당한 직원들도 다시 복직시켜야 했고 조작된 서류들도 모두 원상복구해야 했습니다. 특히 서영 씨는 꼭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없으면 펜션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됐다며 놀라워했어요. 아마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간병인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간병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간병인은 자신도 도움이 됐다니 기쁘다며 웃어주었어요. 그런데 퇴원하는 길에 간병인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좀 놀랐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펜션에 돌아가니 직원들이 모두 반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저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저지른 일들, 그리고 서영 씨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위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펜션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어요. 서영 씨에게 다시 복직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는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안했어요. 그동안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영 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사양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만수 씨에게도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펜션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박만수 씨는 자신 같은 사람이 펜션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능력보다는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펜션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박만수 씨는 정말 감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태민이에게는 승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준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해서 말이죠. 태민이는 정말 기뻐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펜션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미라와 최진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미라와 최진혁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과 박만수 씨의 증언, 그리고 조작된 회계 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검사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라는 거였죠. 미라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감정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1년 반 동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회계 장부 조작, 그리고 회계사무소 매수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진혁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여성들을 꿰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일들이 밝혀진 거예요. 미라는 처음에는 최진혁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을 보니 미라도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 저를 유인하기 위한 연락도 미라가 한 거였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6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서영 씨와 박만수 씨도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영 씨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들을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특히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녀에 대한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 증언 덕분에 미라와 최진혁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어요. 태민이도 증인으로 나서서 펜션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미라와 최진혁이 어떻게 펜션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간병인도 펜션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미라가 환자인 제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증언했어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했고 물적 증거들도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재산을 노린 부부 살인미수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판사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라는 거였죠.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어요. 미라는 살인미수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진혁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살인미수 외에도 이전 범죄들이 고려되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듣는 순간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미라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서영 씨와 박만수 씨, 태민이와 간병인이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거든요. 이제 그 짐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를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펜션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미라와 최진혁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야 했거든요. 서영 씨는 예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펜션 운영 총괄 담당자로 승진시켰어요. 그동안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고 서영 씨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기뻐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펜션 운영에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성격이 손님 관리에 딱 맞았던 거죠. 태민이는 펜션 사업 개발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준 충성심과 판단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태민이는 승진 후에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펜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책임지면서도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어요.
박만수 씨에게는 펜션 안전관리 및 자연해설사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박만수 씨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만수 씨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확했어요. 박만수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펜션 안전과 자연 프로그램 운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산악 안전 관리에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했어요. 펜션 직원들도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만수 씨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박만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펜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라와 최진혁 때문에 불안해했던 직원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언제 해고당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대신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펜션 매출도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는 간병인 김하은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펜션에서 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 씨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은 씨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펜션 근처를 산책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하은 씨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은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라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안정감이었어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은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펜션 직원들도 저와 하은 씨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서영 씨는 정말 기뻐하며 하은 씨가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태민이와 박만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은 씨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서영 씨, 태민이, 박만수 씨, 그리고 하은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서영 씨는 그런 말씀 마시라며 자신들도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했어요. 태민이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펜션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은 씨는 저와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행복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얻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펜션은 더욱 발전했고 개인적인 관계들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은 씨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정부에서 이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드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저희 펜션도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어요. 과거의 경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거든요. 서영 씨의 아이디어로 펜션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했습니다. 자연 체험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어요. 특히 박만수 씨가 진행하는 산악 안전 교육과 자연 해설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손님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태민이는 펜션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상의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직원들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죠.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절망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베풀고 싶었거든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영 씨와 박만수 씨도 함께 참여해서 작은 나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더욱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은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함께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하은 씨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강원도 산자락에 해가 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하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리고 저와 함께여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대한 부와 성공보다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하은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하은 씨는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우리는 내년 봄에 펜션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저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서영 씨와 태민이, 박만수 씨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펜션 일과 하은 씨와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바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진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하은 씨와 가족 같은 동료들인 서영 씨, 태민이, 박만수 씨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숲속여울 펜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것입니다.